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네, 일단 3월달 FOMC 이후 장기 금리 상승 속도를 좀 주목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우선 3월에 FOMC 전까지 연준 위원들이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잠시 관망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며, 3월에 FOMC 장기 금리 컨트롤을 하기 위한 액션이 나오는 여부에 따라 향후 금리 방향성에 정해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소식과, 파월 연준 의장이 블랙아웃 전 마지막 연설에 금리 급등에 대한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으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실현 가능성을 다소 줄어든 상태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시장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존하며,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월, 5월 중에 기저효과를 반영을 해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시점에 기대 인플레이션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가 실제 금리의 향망을 좌우할 것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살을 붙인다고 하면 5월 달까지 해서 백신을 다 마무리 지을 것이다, 뭐 요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목표치까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이를 보게 되면 음의 상관성에 보이는 금 가격과 실질 금리에 대한 그래프 추이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기대 인플레이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미 국채 금리 또한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 가격이 하락하며 ETF 금 보유 규모도 감소를 했고요. 미 달러 강세 흐름에도 금 가격을 제한하는 요소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내려서 뭐 원자재 부분도 있고 뭐 원유 부분도 다뤄졌지만, 그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요 그래프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정도 선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FOMC에 대한 일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캘린더를 보시게 되면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BOE,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25일 EU 정상회담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제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사업자 금융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식과 중요한 소식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내용 정말 보고 싶다고 하시면 잠깐 정지를 해놓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보겠는데요. 도지코인 채굴 발표에 웹사이트가 마비가 걸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캐나다 회사인 헬로팔은 도지코인과 라이트코인의 채굴 시설을 투자하고 채굴에 발생하는 수익의 15%를 받기로 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라이트코인은 채굴하는 채굴기가 12,500대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51%가 보장을 받았다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킵과 뉴사이퍼가 합병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코인쉐어가 상장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인쉐어가 336만 주당 44달러 정도, 약 우리 돈으로 6,000원을 발행을 했는데요. 근데 400%가 넘는 투자자 공모에 참여를 했다라고 밝혀져 있고, 주가는 33%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우 핫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대체 투자가 큰 손 맹그룹의 CEO가 비트코인 보유량 2배를 늘렸다고 합니다. 네, 영국의 맹그룹은 이번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2배 늘렸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일종의 트레이닝 도구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맹그룹은 2017년도 때도 거래 사업을 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프랑스 하원의원 중앙은행 비트코인 구매 승인 청원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자 판매 압력이 감소를 했다. 가격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좀 하지 않겠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인덱스 펀드 제공업체 스텝펀드가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네, 비트코인 채굴자 판매 압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크립토 카운트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에 자금 이동을 나타내는 아웃플로우가 일주일 기준 1에서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으며 스텝펀드는 아웃플로우 지수가 2015년도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 부분이 앞으로 괜찮아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동그라미가 쭉쭉쭉 보이죠. 이때가 2015 그리고 지금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러니까 거의 팔놈들은 거의 팔지 않을 것이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팔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연결적 고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팔 수가 없다고. 특히나 채굴 회사들이 대부분 IPO에 성공을 하고 그 가격을 유지하는 이유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주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채굴기를 더 많이 발주를 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고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심리가 많이 보여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장을 하는 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그리고 무담보 랜딩 디파이 프로토콜 트루 PI와 링크 가격 피드를 통합하겠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발키리가 미국의 SEC 비트코인 보유기업 투자 ETF 출시 승인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회사 발키리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ETF 출시 승인을 신청을 했다. 해당 ETF는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편입한 기업 혹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이며 보도에 따르면 발키리의 신청서에 직간접적으로 비트코인 투자, 거래, 노출된 기업 또는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운영되는 회사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이 나왔으며 비트코인 생태계 운영 회사는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 채굴자, 자산관리, 디지털 월렛 공급사, 관련 장비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 등의 정의가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폼플리아노가 미국의 비트코인을 매입해야 한다라고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으며 추가적인 내용은 거래소의 기관이 구매하기엔 비트코인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미국은 비트코인을 꼭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아주 눈빛이 화려하죠. 네, 그래서 우리 편인지 아닌지 더 구별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폴카닷이 엣지 프로토콜 옵션 룸이 거버넌스 토큰에서 출시를 한다는 점과 0.01 비트코인 주소가 사상 최대 890만 개를 돌파를 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신규가 많이 늘어났다는 건 거의 뭐 오피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나머지 있는 국가들이 통화에 대한 가치가 생각보다 많이 변동폭이 발생을 함으로써 오히려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돌려서 가져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달러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나머지 원자재 시장이나 기타 자산에 좀 충분한 영향을 줬다라는 점을 좀 꼬집고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블록 보상의 2이더에서 1이더로 줄이는 EIP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은 과거에도 좀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좀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될 것인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꺼내고 싶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전환, 아시아 매수세가 매우 강해졌다라고 되어져 있지만요. 주말 시간에는 제가 뭐 평상시 기준으로 말씀을 매번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타이밍은 거의 제끼고 주로 진짜 빨리 본다라고 하면 5시 정도 때부터 못해도 한 평균 6시에서 7시 타임 때부터 보셔도 늦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향성이 그렇게 잘 안 나오거든요. 아시아 시간대에서는 그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SEC, 리플 개별 피고 소송 기각 요청 관련 브리핑 스케줄에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글쎄요. 일단은 계속 중립 기어를 박아두고 좀 봐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MC 탑 트렌딩 추이를 보게 되면 대부분 요새 NFT 쪽이 상당히 대세라는 걸 알 수 있는 순위로 딱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큼 많이 들고 있는 코인이 우선순위가 많이 올라와져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되겠지만 대세에 있는 코인들은 조금 타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전략적으로 제발 타보자 라고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가 조금은 충고와 주의적인 측면으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매번 불장 때마다 순위가 매번 바뀌었습니다. 예, 보게 되면 매번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2015, 2016년도 때 보게 되면 이더가 보여지고 그리고 나머지 후순위도 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17년도 때 보게 되면서 또 순위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2018년도 때 됐었을 때도 약간 순위에 대한 변동폭이 있었다가 2020년도 때 되면서 순위가 엄청 많이 바뀌었죠. 실질적으로 코인마켓캡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한번 순위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 바이낸스, 테더, 에이다, 폴카드, XRP, 유니스왑, 그리고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더더더 갈 것이다. 더더더 갈 것이다. 이건 추세와 시장이 좋으니까 그때와 모르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비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그런 코인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은 중립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그리고 호재가 얼마만큼 있고 전략적으로 매도할 것인지 이런 점은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1위부터 거의 보게 되면 10위권대의 추이도 어떻게 보면 팬덤이 상당히 강하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나올 수 있는 물량도 상당히 제약이 있지만 워낙 인기 있는 코인들이 해마다 그 중에서 살아남았던 코인들이 순위에 또 상위권으로 또 진입이 되면서 또 안착하는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또 순위권에 또 10위 안에 분명히 안착화가 될 것인데 그게 어떤 게 될 것인지는 좀 더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의 22차 CCID 블록체인 랭킹을 보게 되면 뭐 바뀐 게 거의 없어요. 보게 되면 거의 똑같습니다. 뭐 이오스, 뭐 고정의 이더, 트론, 뭐 IOST, 네오, 테조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렇게 잠깐 보고 넘어가고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리플 소송 처리할 수 있다 말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말장난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도박과 마찬가지죠. 홀짝 개념입니다. 한쪽에 베팅을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만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중립 기여를 받고 그렇게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리스크가 있는 코인에 있는 것을 더 집중하는 것보다는 지금 계속 이렇게 벌써 3개월이나 지났고 올해 불장이라고 하면 이 불장이 있는 기간이 어차피 길어봐야 1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추이가 평균적으로 냈었을 때 그 정도가 나오는데
그동안 나는 존버를 하는 게 과연 좋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잠깐 전략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한 분기마다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모델링을 짜가지고 그렇게 수익권을 낼 것인지, 그거는 각자 본인의 성향과 투자 성향과 본인의 스타일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다의 기업 파트너십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IBM, PwC, 그리고 쭉쭉쭉쭉쭉쭉쭉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점은 또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의 알트 미래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알트의 미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총이 아주 낮았던, 그리고 NFT 위주로 좀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썸씽, 디카르고, 픽셀, 칠리즈, 클레이, 무비블록 등등이 있습니다. 썸씽은 노래방 관련 유일무이 코인 원탑의 독점 체제인데 일본에 수출을 했다. 그리고 현재 30배에 올라도 시총이 3천원 밖에 안 된다. 지금 시총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는 것인데, 뭐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고요. 디카르도 물류 원탑 독점 코인 카카오 배송, 그리고 칠리즈가 e스포츠 유일무이 원탑 독점 대체 불가능한 코인인데, 이 점에 좀 높게 받아서 좀 많이 가기도 했죠. 그리고 픽셀도 카카오페이와 또 연계가 되면서 그렇게 좀 올라왔고, 클레이도 이제 카카오와 연계되면서 좀 많이 올라왔고, 무비블록은 영화 관련 쪽인데 그만큼 좀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이 좀 더 괜찮지 않겠냐라는 주장인데, 직접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둘기 지갑 연복리 8% 비트코인 예치 상품에 출시하겠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는 특정 기간 동안 암호화폐 예치를 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비둘기 지갑이 이번에 출시한 예치 서비스는 비트코인 대상으로 한 상품이며 30일간 예치 시 연복리 8% 이자를 비트코인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리니 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신규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 입맛에 다 맞춰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최대한 초보자 기준점으로 맞출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본론의 취지로 넘어와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예치와 스테이킹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보게 되면 언론 보도 등에 혼용이 되지만 업계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고 있다. 이자가 순수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지가 관건이며, 예치 상품의 이자 예치 서비스에 사업자가 대차 혹은 차익 거래를 통해 이자를 충당한다. 반면 스테이킹 이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고객이 암호화폐를 맡긴 대가로 지급을 하게 되고, 스테이킹은 지분 증명 또는 위임 증명 알고리즘에서 작동을 한다. 기존의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없지만 이더리움 2.0에는 스테이킹을 존재한다라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스테이킹이 되었을 때 과연 상품에 대한 논란도 나오게 될 것인데, 그거는 엄청 오래 뒷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벌써 18분이나 갔습니다. 뭐 말한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코인 일정을 잠깐 보고 넘어가게 되면, 스텔라가 17일 날 네트워크 재설정 테스트가 있고요. 쭉쭉쭉 또 내려서 보게 되면 왁스에 대한 디파이 소식이 하나가 17일자에 잡혀져 있고, 폴카닷도 18일자에 일정이 하나가 잡혀져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서 보게 되면요, 쭉쭉쭉 또 내려서 코스모스가 테스트넷 20일자에 일정이 하나가 잡혀져 있고, 에이다가 어디 쪽에 상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라이즌에 대한 소식이 22일자에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바5 출시가 24일자에 있다라는 내용과, 크립토닷컴의 메인넷 출시가 25일자, 왁스에 대한 소식 NFT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 한 요 정도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하셨으면 한 번쯤 더 응원에 대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올해
정말 지치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보답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예스맨,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 계속 달려나가는 그런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